22살의 여성이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한테 붙잡혀서 두들겨 맞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 분노의 에너지가 면면이 흐르다가 이번 시위의 동력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시민은 길거리에서 불법 총살, 처형을 해도 당연히 되는 구조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작년에 2025년 12월에 물가가 폭등했죠. 물가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0% 이상이 상승했다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했는데 그 전부터도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란의 무능하고 독재적인 신정체제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시위의 근본 동력은 신정체제에 대한 깊은 불만이에요. 이란은 후메이니의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전까지 다른 중동의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지역의 맹주였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시기에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있었고요.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란은 폐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망명가 있는 왕세자가 이란은 남한이 될 운명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됐다라고 신정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실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진실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위도 그 트리거는 역시 물가 폭등이었어요. 당시도 50% 이상의 물가 폭등이 한 달 이내에 기간 동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 분노는 신정 독재고 이 신정 독재가 한 여성을 죽였기 때문에 22살의 쿠르드 여성이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한테 붙잡혀서 두들겨 맞다가 킹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맞아 죽은 거죠. 이때 분노의 에너지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리는 없었겠죠. 비록 진압이 됐지만 이 분노의 에너지가 면면이 흐르다가 이번 시위의 동력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애초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때 이란은 온 국가가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마치 1987년에 우리나라 6월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을 때 전국의 축제 분위기였던 것과 비슷한데요. 거칠게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건 굉장히 거친 구분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당시에 팔레베 황제를 몰아냈던 황제를 이제 이란에서 샤한샤라고 하죠. 페르시아어로 샤한샤를 몰아냈던 그 혁명의 주체는 세 그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 운동권이죠. 또 이제 지식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율법학자들,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추종하는 호메이니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이란의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항인들이 연합을 하면서 일거에 왕정 독재, 황제의 독재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슬람주의자들, 그다음에 호메이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혁명의 배신자이자 독단적인 수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은 모두가 같이 일으켰고 더 좋은, 더 평등하고 더 깨끗한,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슬람 신정 세력,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차지해버려요. 마치 북한과 같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많았고요.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었는가? 결국은 김씨 왕조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죠. 어떻게 차지했는가? 원래 이 북한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집단은 여러 가지 계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고 각자 다른 항일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가 나머지 계파들을 다 총으로 쓸어버립니다.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시마조 사건과 같은 숙청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북한 사회 전체를 김씨 왕조, 한 일가족이 완전히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죠. 이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가 다른 혁명 동지들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자 차지한 결과죠. 마찬가지로 이 이슬라미스트 세력은 다 함께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들, 다른 혁명 동지들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자 자신들이 차지해 버려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신정체제의 가장 큰 시스템적 모순으로 대통령과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이중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이중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국가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고 그 틈에서 혁명 수비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종 독재 하지 마라. 이란은 분명히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진짜 어떤 실무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민주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인 게 맞다. 이러한 체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존중할 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좀 미국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구운동권 출신, 그다음에 구운동권의 입맛에 맞는 글과 말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친구들이 미국과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반미적인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유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반의 반도 안 맞습니다. 헌법상 이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맞아요. 다만 하메네이로 이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를 이란에서 라흐바르라고 하는데, 이 라흐바르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위에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뭘 쓴다고 해도 라흐바르가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돼요. 라흐바르는 이건 안 되겠는데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도 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흐바르라고 하는 존재가 대통령, 그 다음에 모든 국민 머리 위에 버티고 앉아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이 바로 라흐바르의 친위대입니다. 헌법상 정규군이라고 하지만 그거야, 정규군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몇 줄 들어간 문장 때문에 원칙상 정규군이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본질상 정규군이 아닙니다. 나치의 SS 친위대, 라흐바르의 사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위대가 이란 정규군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구조입니다.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이 이란의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시민이 뽑은 적법한 대통령은 그 위에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라흐바르와 그 라흐바르의 친위대 대장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국가입니다.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시민은 이번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길거리에서 그냥 불법 총살, 처형을 해도 당연히 되는 구조인 거죠. 혁명수비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혁명 세력과 라흐바르를 수호한다. 매우 사적인 사병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그 본질상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자를 지키는 대가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시 부패하기 때문에 내부자가 되고, 내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독재 수혜 세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셰퍼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민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혁명 수비대가 있다면 경찰에는 도덕 경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찰 집단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뇌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두뇌에 기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의 군대, 사회, 정치, 그 다음에 경찰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개혁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21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헌법수호위원회, 당연히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2대 라흐바르의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그 최상위 국가기관인데 출마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하메네이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대통령 출마시키지 마 라고 하면 대통령 출마를 못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죽으면서, 사실 이것도 헬기 사고가 우연인지 아닌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일어났던 이제 그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는 또 출마를 승인해줘요. 이게 하메네이와 신종 독재 세력이 이란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이란 사회는 79년 혁명 이전에도 굉장히 서구적인 자유와 근대화가 많이 진행됐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미 시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79년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풀어줄 건 풀어줘요. 시민들의 입맛을 맞춰주는데, 시민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신종 독재 세력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친다든지 하는 선을 넘으면 이때는 또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는 좀 다른 성격의 독재,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인데, 이때는 시민들 마음을 좀 달래줘 볼까 해서 대통령 출마를 승인해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이 돼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최고 권력자고 그 사람이 당연히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독재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체제라는 건 헌법상 명목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라흐바르의 신종 독재다. 그래서 라흐바르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도덕경찰은 무엇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을 책임지지 않아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권력만 가진 채 시민들을 탄압을 하면서 본인들을 위해서 국가에 기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 속에서 47년 동안 이란은 정말 폭발적인 발전 일로에 있던 국가였다가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한마디로 실패 국가가 된 상황이 현재 이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주변국 같은 외세의 개입이 오히려 이란 민주화 세력의 단결을 방해하고 나라를 예멘처럼 쪼개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특히 미국의 지원이 이란 내부 분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했던 착각이 있어요.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인파를 보면서 이란은 끝났다. 이란 신종 독재 체제는 뒤집어졌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시위는 진압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결집했을 때 다 대통령이 떨어져 나갔어요. 권좌에서 패배했으면 우리는 4.19도 겪었고요. 고등학생들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87년에는 시민들이 전두환 독재 정권을 끝장냈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여론을 결정해버리면 그 권력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군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황건적의 난이나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비록 황건적과 태평천국운동, 바로 그 밀란의 주체들은 결국 진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여파로 중국의 통일 제국 왕조가 다 한 번씩 무너져 봤어요.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선도 조선의 숨통을 끄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조선의 숨통이 끊어져요.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진압당했지만 조선 왕조의 숨통을 끊어놓고 나서 진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동학 농민들을 직접 진압할 힘이 없어서 일제의 힘을 빌려만 했죠.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든 백성이 들고 일어났을 때 백성이 손에 쥔 죽창, 이 죽창과 관군이 손에 들고 있는 칼, 방패, 창, 활 이런 것들의 어떤 물리적인 파괴력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창을 쥔 정규군 한 명을 상대로 두세 명의 죽창을 쥔 분노한 농민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창은 21세기 들어서 기껏해야 화염병으로 진화 있습니다. 관군이 쏘던 활과 살은 지금 탱크, 미사일, 전투기가 됐어요. 화염병으로 미사일과 전투기를 이길 수가 있나요? 20세기를 거치면서 시위는 결코 물리적으로 국가의 정규군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무기가 발달하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폭력을 독점하는 거고요. 폭력을 독점할 때 그 독점적인 폭력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군대예요. 국가란 군대를 독점합니다. 그 군대를 시민은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시민혁명이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란의 시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것처럼 한국인의 눈에는 보였지만 결국 기관총이 등장하니까 끝나버렸죠. 네, 지금 진압 국면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자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 지금의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란의 비극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과 같은 외세의 개입이, 즉 조국의 주권을 훼손당하는 상황이 그나마 비교적 정의로운 상황, 지금의 그러한 현재 상황이 현재 이란 국민들이 느끼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이란에서 젊은 세대의 이탈이 많습니다. 이란은 종교 덕분에 사상 교육 없이도 시스템이 유지되던 나라였는데 현재 젊은 세대에서 무신론자가 급증하고 종교적 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깊은 오해인데 이란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인에게 아랍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불가치화를, 아랍어는 셈어라고 하는 언어의 일파예요. 이란어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어고요.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의 일원이에요. 인종의, 언어의, 문화의 뿌리부터 달라요. 한국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의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교 신도라는 이유로 인도인이나 네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황당할까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보러 유럽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유럽인이 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국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실한 기독교도일 뿐이지 기독교 문명의 영향은 종교가 없는 유럽인보다 훨씬 덜 받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란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란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종교주의보다는 민족주의가 강해요.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 수나라 사람들이랑 싸울 때 우리가 혹은 현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과 싸운다고 했을 때 저 적이 과연 내가 믿는 종교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우리가 총 안 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란의 이슬람교는 대체로 이제 시아파예요.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슬람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85%가 이제 수니파인데, 수니파는 시아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논리는 좀 더 이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 교리 내의 논리적 정합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원칙주의, 원론주의자들이에요. 시아파는 논리적인 정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관습적이고 훨씬 세속적이에요. 시아파 신도들이 훨씬 세속적입니다. 이란의 무신론자는 원래 많았어요. 이란의 종교적 기반은 원래부터 79년 혁명 이전부터 다른 이슬람 사회와 비교하면 이 종교적 기반은 원래부터 이렇게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인터넷 웹 사전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이란 나라를 이렇게 딱 치면 이슬람교 비율 98%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 정말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숫자만 보면.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슬람 교도로 살아온 문명 안에, 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걸 고려하면 그래도 이슬람 교도라고 내가 설문조사에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98%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모스크에 가지 않는 사람, 기독교도로 치면 교회 가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 무종교주의자, 나는 딱히 종교를 갖지 않겠어, 그 다음에 아예 무신론자인 사람들까지 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무종교주의자를 이란에서 치잖아요. 실제로 이슬람 교도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비율이 실제로는 50%가 넘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속적이고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종교 덕분에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신종 독재 체제가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이번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란 사람들에게는 원래부터 신종 독재 체제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란 국민 대부분은 이 현재 답답한 신종 독재 체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란과 한국 모두 주변국보다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가졌다고 평가하시는데, 한국이 그 지적 에너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면 이란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왜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도의 힘은 강력해요. 어떤 체제가 그 체제에 기생하는 어떤 독재 권력이나 그 기득권 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체제의 발전을, 그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도 상관이 없는 체제에서 그 사회는 무조건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이란의 대학 진학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60%가 넘습니다. 어국자는 이러면 사우디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도 60% 넘고 여성 대학생 비율 굉장히 높은데, 그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우디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서방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예요. 이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지식에 대한 어떤 탐구욕, 교육열 때문에 60%가 넘는 거고요. 그렇게 극악한 경제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높이 쳐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 60% 대학 진학률, 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남녀 비율이 반반, 굳이 따진다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부터 이란 사람들은 신종 독재 체제와는 다르게 이란 사람들 자체는 그렇게 남녀 차별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전에는 여성들의 짧은 머리와 미니스커트가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진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답한 사회로 이동한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체제가 사람들을 단지 억압했을 뿐인 거예요. 이란의 국제 논문 등재 수는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15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이 12위거든요. 물론 한국도 지금 한국의 국가적인 수준, 한국의 인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국제 논문 등재 수 12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죠, 한국에게. 그렇지만 이란이 15위? 이거는 이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란의 에너지는 언젠가 분출될 수도 있죠. 이란은 분출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란 국민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지적인 국민들이기도 하고, 또한 중동 사회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사실 의식이, 이런 표현은 좀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의식이 상당히 개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소구화된 사고방식을 실제로 갖고 있고요.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 4위라고는 하지만 1위는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정말 끈적끈적한 중진류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가 되는 겁니다.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3위가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중진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아예 오일샌드라고 하는 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질 나쁜 석유를 갖고 있어요. 질 좋은, 뽑아내면 거의 바로 쓸 수 있는 경질류는 이 맑은 석유를 뜻하거든요. 이 경질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사우디 바로 뒤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인구가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넓고요. 위치도 굉장히 치명적인 위치에 잘 알박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에너지는 분출될 수 있죠. 이란의 에너지가 분출되기를 가장 원하지 않아왔던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과거 1974년과 1975년을 거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약정을 체결했어요. 페트로달러 시스템, 사우디는 원유를 팔 때 미국 US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사우디 왕실과 계약을 해서.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달러와 석유는 왼손에 든 방패와 오른손에 든 칼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유지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에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인 거죠.
거죠. 이란이 이 석유를 러시아와의 중국에 팔면서 US 달러로만 결제하는 법 있어? 이란이 석유를 마음대로 내다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란의 석유는 바로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에는 체제 저항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란의 신종 독재는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란의 신종 독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본주의 국가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란의 고강도의 제재를 때리면서 이란을 고립된 국가로 묶어놓는 데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시민들의 힘으로 자체적인 민주화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란을 국제적으로 봉쇄할 도덕적인 핑계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란의 신종 독재 체제는 미국에게는 매우 편리한 핑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민주화 될 가능성이 생기자 미국은 재빨리 미군을 보내서 이란의 석유, 원유 시설에 군사적인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빌드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란의 석유가 세계로 콸콸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석유는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묶인 채 세상에 흘러야 된다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디 그렇게 이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게 그렇게 좋아서 군사개혁을 하려고 하겠어요. 군사개혁을 위한 핑계는 당연히 석유에 대한, 그 다음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미군이 어디 이란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줍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다만 이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비록 오게 되더라도 지금의 신종 독재 체제보다는 낫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란 시민들의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